대한민국 청년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든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청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공청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유권자들을 모시고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바른소리 청년국회 사법부분 법안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공청회에서 사법부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제할 청년의원 금세빈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은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리인 자기보호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떤 구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침해받는 법익이 부당한 침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규범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한 행위여야 하고, 세 번째로는 공격 의사가 아닌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방해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규정의 입법 목적인 자기보호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현재 부분을 현재와 가까운 미래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제합니다. 해당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면 치안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신구조문대문표에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이 마련되고 나서 정당방위가 현재의 관점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플러스 가까운 미래까지 할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현재와 가까운 미래까지 확대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까운 미래를 꼭 집어넣어야 될 어떤 필연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 현재 법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방위의 인정 여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가까운 미래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이 가까운 미래도 사법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깝다라는 것도 개개의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까운 미래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가 오히려 더 좁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미 침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지금은 현재라는 개념이 포섭이 돼가지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대항을 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현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까운 미래라는 걸 만들면은 반드시 지극히 가깝게 지나간 과거도 별도로 개념을 정립을 해줘야지 현재와 앞뒤가 맞게 돼요. 근데 가까운 미래만 집어넣으면 오히려 현재가 좁아져가지고 오히려 기존 법률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우리 금세빈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라는 게 너무 공격을 완료하고 그때를 기다려서 정당방위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수가 있고 기수가 있잖아요. 미수 자체도 범죄입니다. 실행의 착수. 그러니까 칼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을 했는데 현재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칼을 든 것 자체가 실행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그 범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형법의 이제 구성 요건에 있어서 이제 예비, 실행의 착수, 그다음에 기수 이런 그 시간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형법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바른소리 청년국회 청년의원 김민석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자가 그 부모인 경우에 부 또는 모인 경우에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저는 이제 민법에 이제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친족에 의한 성범죄 현황을 보시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나온 어떤 성폭력 상담 건수 데이터밖에는 현재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경찰청의 공식 데이터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친족의 인척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척이나 친인척에게 당하는 성범죄 비율이 11.4%고 그 중에서도 부 또는 모에게 당하는 성범죄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친척이나 친인척 중에 부 또는 모에게 당하는 성범죄가 또 몇 퍼센트인지에 관한 통계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통계까지는 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부분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범행이 또 은폐되기도 쉽고 또 가해자가 만에 하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저도 이제 재한이유나 주윤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입법을 할 때 꽤 많이 써봤는데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엄청 많아지고 있어. 이거 빨리 입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의원 입법으로 빨리 할 거야. 라고 쓰고 싶어집니다. 근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자료 11.4%라고 그러면은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료의 출처를 제가 봤더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들어가서 봤더니만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가 정말 팩트인가에 대한 검증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범죄 통계일 텐데 경찰청에서는 그게 솔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천마디에 쓸 수 있느냐? 요거는 무슨 의도로 했고 어떤 의미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맞고 오는 애들,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엄청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딱 듣기에는 이릉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아과 중에서 응급의학과 하시는 응급의학 소아과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엄격하게 처벌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엄마가 애를 때리고 나서 팔이 부러지면 애를 응급실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으로 드러났대.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죽기 전까지는 안 데리고 온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게 정의롭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입법이 됐을 때는 다른 식의 이펙트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내가 예상했던 요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칙 부분, 소급입법 부분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가 이거는 소급입법이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전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부칙에 나와 있는 형태의 소급입법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진짜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형 집행이 완료된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형이 집행 중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그럼 무한정 허용되냐 하는 건 아니고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면은 위헌적으로 금지됩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친권상실 같은 기타 기본권 제한도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칙은 소급입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논란은 조금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짜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칙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 부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검토를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은 지금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한 그런 규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바른소리 청년국회 청년의원 박연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각지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장애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선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소요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어 통역 소요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고 소송 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 또는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이나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대한 예규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민사소송 규칙 제19조는 소송 비용의 예납 의무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진 녹화를 제외한다 등 수어 통역 등의 비용을 청각장애인이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 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예납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따로의 비장애인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통역, 속기, 녹음 등에 드는 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대납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 당연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장애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장했을 경우에 그럼 다 들어줘야 되느냐? 이건 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고 법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약자는 도와줘야 되느냐? 요게 하나 바뀌었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비용 예납 규정, 그러니까 1조랑 2조랑 있는데요. 그 규정을 예외로 놓는 거랑 그리고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비용 예납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그런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 문제랑 직접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발제자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장애인의 수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장애인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게 과연 발제자가 생각하는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권을 보호해주는 장치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승소했을 때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 지급한 그 비용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은 그 국가한테 그 비용도 받고 그다음에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이제 패소자가 부담하니까 그 비용도 받고 그러면 이제 이중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소송해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청년 의원님들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의 궁금증에 대해 미리 온라인으로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인데요.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이 본인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석이라든지라는 질문인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당 방위의 구성 요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자의 신체적 특징과는 별개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따른 객관적 요소나 아니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주관적 요소와 그리고 방위의 의사로 행해졌는지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모두 만족시켰다면 정당 방위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석 청년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 상실과 더불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국회 이 법을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이 법률안을 만들 때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인가 2017년에 낸 보고서를 한 장 봤는데요. 그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 이 친권 상실 제도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성범죄자일 때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상실의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친권 상실만이 규정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친권을 상실하고 나면 그러면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친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는 거죠. 다음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 후견인을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국회 입법조사처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견인 지명제도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연지 청년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송 행위에 대해 장애인은 더욱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발제자분께서는 제안한 법안 말고도 다양한 법안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발달 장애인 국선 변호사 제도는 수요자는 많지만 공급은 한정적인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우선 따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양성된 변호사가 등록을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의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마무리 발언할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짧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법안을 다듬고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많은 그 배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각적인 접근의 중요성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은 물론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로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완벽한 거를 그 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시도를 한다는 거. 그럴 때 저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 자리해 주신 조배숙 전 국회의원님, 또 조원용 교수님, 조기현 변호사님까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법안을 발제하느라 고생하신 금세빈, 김민석, 박연지 청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 바른소리 청년국회 사법부분 법안 공청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